기초 상식에서 두 개를 배웠어요. 이걸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타이밍에 대한 얘기였죠. 타이밍은 곧 뭐예요? 가격을 말해요. 타이밍은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락장이었지만 2022년 12월, 2023년 1월, 2월 막 요때 그 25%씩 푹 빠졌을 때 있죠. 그때 산 사람들은 잘 산 거예요. 하락장에 샀지만. 왜냐면 그때 가격이 좋은 가격이었어. 10억 하던 게 7억 3천, 7억 4천 이랬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이 시기에는 안 되고 이 시기부터 무조건 사야 되고 이러거든요. 또 반대로 상승장에도 가끔 엄청나게 비싸게 신고가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전 고점 대비해서 25% 이상 빠졌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접근하실 때 뭐 올해는 기다려보고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지를 추려내고 그 단지 실제로 물건을 보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그 가격,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맞는 물건을 사려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이런 얘기는 유튜브 뭐 전문가들 책 이런 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방법과 기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인구 이슈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결국에 뭐다? 내 집 마련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다. 어떤 집을 사면 안 되고 어떤 집을 사야겠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다룬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인구랑 상관없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건 수도권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생애에는 수요가 넘쳐난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격이 떨어진 시기에 이 적절한 범위 안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든 기사를 보든 휘둘리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어떻게 사야지가 딱 명확하게 머릿속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방법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이 7단계를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7단계입니다. 7단계. 1단계는 일단 어떻게 집을 살까를 정해야 돼요. 여기 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2단계는 예산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컵 안 놓고 물 따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걸 스킵하고 가는 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정도 되는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집을 찍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 풍파가 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배달을 많이 시켰어요, 음식을. 근데 한 달 기준으로 예산을 짜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일이 딱 됐어요. 이제 열흘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렇게 가게 운영하는 사람이 돈 잘 모으고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임장을 다니다 보면 그 서울의 신축 아파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좋은 동네 신축 아파트는 뭐 그렇다 쳐요. 강남이나 잠실 같은 데 있는 새 아파트나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아파트에 젊은 사람이 산다. 그러면 뭐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일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 혹은 뭐 성북구, 뭐 노원구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도 새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얘기 중요하게 잘 들으십시오, 우리 후배들. 상식적으로 30대 초중반의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이 그 신축 아파트에서 사는 게 부자가 아니야, 내가. 맞아요? 그냥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요. 30대가 돈을 많이 벌어요? 40대가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40대 선배가 뭐 연봉이 더 세요? 30대 후배가 연봉이 더 세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에 임장 가잖아요. 그렇게 많아요. 30대 애기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그러면 대부분 뭘까요? 그분들은 전월세겠죠. 이게 엄청 시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게 엄청 시세하는 바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거는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이 300인데 이번 달에 기분이 좀 그저 그래가지고 버버리 트렌치코트 370만 원짜리 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부동산 가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장님들? 엄청 부추기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한번 살면은 좋으니까 잘 안 나가요. 네, 이런 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살기 좋아요. 좋죠, 당연히. 주말에 임장 가서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보면요, 가관이에요. 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보고 뭐 뜨끔해라, 혹은 여러분들 보고 나는 그냥 그런 데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감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축 아파트나 막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놀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부익남님 촬영 갔을 텐데 부익남님이랑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가, 부익남님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얘기하다가 제가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방이 3개짜리 집에 살았다고 하니까 진짜 놀래더라고요. 본인도 그랬으면서. 아 진짜요? 저 남양집에 처음 살아봐요. 40 넘어서.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옛날에 1990년대에 지은 신도시부터 막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적당히 많은 분들, 저랑 동년배, 저보다 후배들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세대별 특징들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거기서 배울 것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임대를 주는데 제가 신축 아파트도 갖고 있고 입지가 되게 좋은데 비싸지, 오래된 아파트지만 입지가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면 10억이 훌쩍 넘는데 이런 데도 임대 주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거기에 딱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 밑으로 내려갈 생각 안 해요. 못해요. 아예 그냥 그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어 판교 임장 갔는데 판교에서 전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값으로 분당에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분당은 어때요, 아파트가? 낡았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안 살고 계속 거기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전 상승장 다 왔잖아요. 시간 지나면 뭐가 남는다? 그분은 그래서 용인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용인 신축 아파트로. 전세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고 이제 집 찾아보는 걸 할 건데,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강의 끝나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에요, 제가. 특히 20대, 30대 초반인 분들. 제가 집을 찾아봤는데요, 노나이님, 제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저기 막 경기도에 있는 구축 아파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못난 게 아니고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집을 갖고 하나씩 올라가는 거랑 처음부터 나한테 맞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거는 완전 달라요.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40대부터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제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네, 그거 괜찮아요. 네. 제가 방화주공 5단지 살았거든요. 옛날에 방 2개짜리. 방화주공 5단지 살 때 그 제가 투자를 막 해갖고 집이 10개가 됐는데도 거기 사는 거예요. 아파트 주차가 안 돼요. 거기는 주차도 못 해요. 저는 맨날 밤 12시 넘어 들어가니까. 근데 집 10개째 집을 사고 집에 가다가 막 엉엉 울었어요. 거기 서가지고 방화역에서 집에 갈 때. 왜냐면 집을 10개나 갖고 있는데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좋은 날들이 오더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그러나 일단은 직시를 해보자. 예산 확인한 다음에 3단계가 후보 지역 선정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무리를 안 하게 돼요. 영끌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 후보 지역 선정이 여기로 가요. 2단계로.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예산에 맞는 지역 중에 어디를 찾아볼까를 봐야 되고요. 4단계가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후보 지역들 각각이 어떠한 입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더 나은가를 분석해 봐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애들 몇 개를 추려서 물건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 확인한 다음에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이 주변 둘러보는 걸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어이구, 우리 동네에 교도소가 있었네? 막.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왜? 교도소 있는 거 부동산 사장님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 안 해요. 저희 광명에 있거든요. 구치소가. 네. 그 광명에 내 집 마련 하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 동네 뒤쪽에 지금 유경철이 있다고 지금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지도에도 안 나와요. 네. 주민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지도에 못 실어. 네이버 지도 이런 데 안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할 때 지금 같은 때가 어떤 때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업내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 봐야겠다 할 수 있는 10년 중에 한 1년, 2년, 3년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중에 한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졌죠. 그건 순전히 여러분들 그냥 운인 거죠. 저는 저런 일 다 겪어봤잖아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 노하우나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기수에도 나올 겁니다. 너나이님 몇 천가 쳐가지고 샀습니다. 나오는 거는 가격이 안 됐는데 제가 그냥 미친 척하고 이 가격에 주세요 했더니 주셔서 얼결에 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가격이 본인의 기준에 맞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기초반이.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너나이님 지금까지 한 건 뭐죠?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을 할 거고요. 자, 이거 3개를 한번 오늘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에 자모님이 할 거고요. 요거를 3주차에 제가 하는 거고. 오케이? 자, 가볼게요. 내 집 마련 방법을 선정하는 거예요. 1단계죠. 1단계 여기입니다. 내 집 마련 방법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일반 매매, 그리고 청약, 그리고 경공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안 휘둘릴 수 있어요. 이게 낫다더라, 이게 낫다더라. 제가 그 기준도 드릴게요.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매매는 그냥 부동산 가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장점은 뭐다? 수월해요.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도장 찍으라는 데다 도장 찍으면 돼요. 계좌번호랑 금액 주면은 거기다가 그냥 맞게 이체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단점은 뭐냐면 진짜 금매가 나오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시세 대비 싸게 사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단점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시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 저 지난주에 집 보러 갔다가 예약을 물건을 4개만 했는데 사장님이 8개를 보여줘서 제가 마지막 집은 안 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예약 잡아놨다고 자기 난처해진다고 해서 억지로 보고 왔습니다. 집이 너무 많아요. 물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단점이 아닌 거죠. 좋은 시기예요. 일반 매매 하기에. 두 번째, 청약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을.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매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 어렵네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죠. 청약 홈에서 합니다. 뭐 얼마 전까지 사이트 개편하는 것 같은데 지금 끝났나 모르겠네요. 장점은 새 아파트 갈 수 있죠. 그리고 막 분양가 상한제 이런 데 나오는데 딱 된다. 야씨 대박인 거예요. 맞나요? 단점은 분양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우스푸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랑기에는 경쟁이 심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중에 분양가가 싸냐? 안 싸요. 분양가가 비싸. 그러니까 분양 받아도 전전긍긍하고 분양 받고 나서 미계약이 나오고 미분양이 뜨는 거죠. 동대문 2문 3구역 이런 데가 미분양 났잖아요. 지금도 아마 계약 다 안 됐을 거예요. 8사를 13억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청약이다. 돌격 앞으로. 클릭 신청. 13억 와 됐다 했는데 나 이번에 2문 3구역 당첨됐다? 주변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 왜? 너 그거 얼마인 줄 알아? 몰라? 13억이야. 13억은 많이 비싼 건가? 왜 그러냐면 동대문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거거든요. 입지가 훨씬 좋아요. 청량역 바로 앞에 있고. 근데 레미안 크래시티도 13억이 안 되거든요. 지금 84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좀 내가 마음에 짐을 안고 다음 상승장 올 때까지 5년 6년 동안 힘들게 버티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못 버티고 입주 때 싼 값에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잘못하면. 어렵게 받은 청약인데 가격을 볼 줄 모르는. 화랑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불황기에도 경쟁이 심해. 왜 그럴까요? 불황기엔 청약을 안 하거든요. 분양을 안 해요. 지금 분양해요? 여러분? 분양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해봤자 미분양이니까. 그럼 싸게 분양하면 되지. 싸게 분양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건 지어서 팔아봤자 손해가 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양을 자꾸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양 안 하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으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오르니까 매매하고 가까워지고 매매하고 가까워지니까 전환비용이 작아지고 전환비용이 작아지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의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이 그 시기에 있는 거죠. 절차나 내용이 복잡한 근데 이거는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나님 저 청약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령을 보면. 근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40대 중반 이후
청약 가점이 60점이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청약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점이 60점이 넘는다. 제가 청약 가점 기준으로 드릴게요. 60점이 넘습니다. 제 청약 가점이. 그러면 청약 넣으세요. 앞으로 계속 분양가 좀 싸다 싶은 건 다 집어넣으세요. 그냥. 네, 청약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좀 더 당첨 확률 높일 수 있는 커트라인 낮은 경쟁이 낮은 타입이나 이런 걸 고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접근하셔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지난 시기로 보면 저는 지금이 2010년, 2011년 즈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사이클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3년 정도는 보합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급등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저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때 당시에 청약 가점이 높았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았냐? 청약 넣으셨던 분들이 제일 좋았어요. 그냥 어설프게 내 집 마련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청약을 넣으라고 하고 싶고요. 너나님 저는 50점입니다. 네, 그럼 그냥 사시면 됩니다. 청약하지 마시고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청약. 그 다음이 경공매예요. 경공매.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대신 팔아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요.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급전이 필요해서 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제가 돈주왕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주왕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인 거예요. 돈주왕님한테 내년까지 갚을게. 돈주왕님이 그래 알았어. 근데 나도 어렵게 빌려준 거니까 내년까지 꼭 갚아줘. 갑자기 상황 갚아줘. 알았어. 내가 꼭 갚을게. 1년 지났어. 안 갚아. 야 나야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왜 그래? 왜? 너 나한테 1년 안에 갚는다고 했잖아. 아, 나도 좀 지금 너무 힘들어. 야, 그래도 나도 힘들게 빌려준 거잖아. 갚아야지. 아, 몰라. 나 안 돼. 어려워. 미안해. 한 번만 봐줘. 그거 언제까지 갚을 건데? 6개월 뒤까지 갚을게. 6개월 동안 또 안 갚아. 야, 너 나야.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너 유튜브에 댓글 남긴다. 너 돈 안 갚는다고? 너 이러면 안 돼. 아, 몰라. 배째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빼들어다가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어디서 팔아요? 돈주왕님이 팔아요? 아니, 법원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팔아주고 거기서 경매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10,000원, 15,000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매 가면 이제 낙찰가액을 써서 내요. 그 중에 최고가 낙찰가액을 써서 낸 사람이 경락이 되는 거예요.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딱 낙찰을 받죠. 낙찰 받으면 그 돈으로 나머지 채권 정리한 다음에 채권자한테 돈을 주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경매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절차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경매로 내 집 마련 하고 싶어요. 경매로. 그럼 법원에 가야겠죠. 법원에 가서 아파트가 딱 올라온 걸 봤어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남들이랑 눈치 작전하는 거예요. 쟤 딱 보니까 지금 한 7억 써서 낼 것 같은데. 쟤는 한 6억 8천 아까 쓴다고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 싹 들었는데. 내가 그럼 이거 꼭 낙찰 받아야 되는데 7억 천에 써서 내야지 하고 7억 천에 딱 써서 내요. 내 낙찰이 딱 돼. 다 낙찰이 딱 돼요. 그러면 내가 7억 천에 그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을 봤더니 8억이야. 자,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될 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근데 그 집을 딱 봤더니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전세를 예를 들어서 7억 5천에 살고 있다 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이제 그 세입자 내보내는 거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낙찰자가. 띵동. 누구세요? 예, 저 그 경매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더 크게 올려. 경매 낙찰 받으셨어요? 네.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저 7억 천이요. 그러면 이 임차인 어떻게 돼요? 자기 돈. 임차인 채권자잖아요. 집주인한테. 못 받죠. 그러면 그 임차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7억 천 하는 순간 쾅! 저거 못 들어와. 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누가 내보내야 된다고요? 내가 내보내야 돼. 이게 빡센 거예요. 경매는. 그걸 명도라고 하거든요. 그 명도를 본인이 해야 돼요. 물론 강제 집행하면 돼요. 강제 집행이 뭘까요? 법원에다 돈 내고요.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나와서 문 뜯어내고 그 짐 다 빼서 길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 앉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임차인 못 나가요 하면 이제 팔다리 붙잡고 그래서 바닥에 상 놔드림 안 다치게. 네. 그걸 하고 그 집을 비워서 내가 살든 임대를 주든 하는 거예요. 그게 경매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런 걸 다 감수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돈 되면. 지금 경매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감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들을. 명도 어렵거든요. 근데 돈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세가 8억인데 7억 천에 낙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낙찰가가 어떨까요? 실제 실거래 금매로 실거래 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만 그래요. 아파트는 왜 그럴까요? 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 그러니까 왜 낙찰가를 왜 높겠어요? 경쟁하잖아요. 낙찰 서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쟤 6억 8천, 쟤 7억. 이게 있으니까 내가 받으려면 금액을 최고가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매하시는 분들이 일반 매매 부동산을 할 줄 모르니까 실제 시세 부동산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모르고 경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예. 물론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반대로 시세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실 거면 시세 대비해서 확실히 뭐 1억 정도 싼 가격에 나올 때 경매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인건비도 못 건진다.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경공매입니다. 그게 경매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어려워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인구 사회적 변화가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 범위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그냥 무조건 싸게 사는 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영도에 있는 아까 그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볼 줄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시세 대비 싸게 낙찰받는 게 목적이니까. 왜냐면 부동산 공부라는 게요. 경매는 기술적 접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낙찰 가격을 써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경락대출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임차인을 내보내고 어떻게 해야 뭐 임대 세팅을 잘한다 이런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직장인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 이 동네가 이 동네보다 좋다 이런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이런 적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경공매를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2015년에 투자 시작해갖고 투자하는데 이때 당시 월부에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가 있어요. 3살 정도 어렸어요. 근데 그 친구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종잣돈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파트 투자를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친구가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어떻게 했냐면 낙찰받기 쉬운 게 빌라가 쉬워요? 아파트가 쉬워요? 자, 빌라가 쉬워요. 그러니까 빌라를 어떻게 하냐면 1억짜리 시세인데 이걸 8천에 낙찰을 받아서 9천에 파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럼 한 번 하면은 뭐가 생겨요? 얼마 생겨요? 이거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죠. 시세가 1억이니까. 이걸 천뛰기 한다고 그러거든요. 경매하는 사람들 용어로 천뛰기, 이천뛰기 한다 이래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하나 낙찰 받으려면 몇 개 넣어야 될까요? 낙찰 몇 개, 입찰 몇 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개 해야 돼요. 10개 해야 하나 내가 내 거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눈치 작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감인데. 그러면 10개를 내가 물건을 분석을 하고 권리상 문제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고 법원 가서 실제로 입찰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이거 10개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냥 겁나 열심히 살아도 퇴근하고 뭐 애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그냥 이거 법원 이거 저기 뭐야 지지 옥션 들어가고 경매 물건만 찾는 것만 해도 두세 달 걸려요. 진짜 미친 듯이 살아도 10개 늘려면.
그러면 두세 달에 몇 개 받는다는 거예요? 두세 달에 천뛰기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냐?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해.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없는데 내 시간과 몸으로 때려박아서 돈 벌어야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요. 이렇게 하면 1년에 얼마 벌어요? 4천 벌죠. 잘 되면 이 친구한테는 이 돈이 커요, 작아요? 겁나 커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저희가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어요. 안 하고 전 뭐 했죠? 그냥 일반 매매 한 거예요. 근데 대신 뭘 했어요? 분당 아파트, 서울 아파트, 수지 아파트 이런 거 한 거예요. 제가 2015년에 집을 8개인가 9개 샀거든요. 일반 매매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이 친구는 이거 사서 팔았어. 그 집은 없어. 그렇지만 1년 뒤에 현금 얼마가 생겼다? 4천. 저는 이 8개, 9개가 지금 얼마일까요? 하나도 안 팔 겁니다. 이게 큰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해요. 경매 나무를 보는 거예요, 경매는. 그 물건의 시세와 그 시세 대비 싸게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숲을 보는 거예요. 아, 어디가 여기가 더 좋은 거를 싸게 사서 오래 가져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죠. 물론 경매로 돈 진짜 많이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막 경매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이런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아시겠습니까?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부동산 투자 이제 막 관심 가진 직장인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덕석덕석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지금같이 아파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경매. 특히 직장인들이. 경매는 법원에서 하고요. 공매는 온비드에서 해요. 그럼 공매는 뭐냐? 경매는 채권자가 개인이에요. 공매는 채권자가 국가예요. 나라가 그래? 안 되겠어? 그래, 그럼 네 집 하나 뺏어가지고 그거 팔아갖고 내가 정리할게.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내 거 뺏어갈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뺏어갈까요? 그렇죠. 세금 안 냈을 때. 세금 미납 혹은 세금 체납으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걸 공매라고 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공매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공매가 또 한참 유행이었어요. 왜? 법원 안 가도 되니까. 이거 무조건 오프라인이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은 싸게 살 수 있죠. 단점은 명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재 시세 대비해서 무조건 싸게 사는 거에 집중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안 좋은 거를 싸게 살 수 있다. 저기 서산에 있는 30년 된 주공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3개. 일반 매매는 그냥 일반적이고 쉬워요. 단점은 시세대로 사는 거예요. 청약은 새 아파트고요. 내가 여러 가지 뭐 가점이나 이런 게 되면 뭐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분상제에 비벼볼 만한 점수다. 60점 넘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겁니다. 단점은 잘못 받으면 비싸게 받는 거죠. 요즘 같은 때 복잡해요. 경공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요. 잘 되면 기존 아파트 좀 낡은 거 선호도 떨어지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상식 차원에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내가 아직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다면 경매로 반값에 서산 아파트 사는 것보다요. 고점 대비 25% 빠진 서울 아파트 일반 매매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기준을. 드렸죠? 여기다 60점 넘는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60점.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한 분을 빼고는 다 나랑 같이 부동산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이제 방법을 정했고요. 예산 확인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러면 괜히 속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그냥 모르겠어도 그냥 쭉 들으면서 따라와 보세요. 아셨죠? 네, 적절하게 제가 쉴게요. 쉴 거예요, 중간에 한번.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살면서. 예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종잣돈 대출 가능액.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뭐다? 내 예산인 거예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럼 종잣돈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 종잣돈 확실히 알아요? 과연? 정말 남편이 그만큼 갖고 있는 건지 확실해요. 네, 일단 종잣돈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돈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아셔야 되고요. 대출 가능액은 제가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집값이 10억이다. 그럼 10억이 예산이냐?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 세금 내야죠. 10억이면 3.3% 내야 돼요. 3.3%면 얼마예요? 3,300만 원. 그것도 내야 돼요. 누구한테 내요? 나라에. 중개수수료 내야죠. 중개수수료 어때요? 아깝죠? 중개수수료 낼 때 사람들이 맨날 뭐 블라인드나 뭐 온라인 카페나 막 이런 데다 하는 말이 저 아줌마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막 몇백만 원 뭐 집이나 보여주고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뭐 수수료 내라고 하고 막 계좌이체하라고 하고 막 현금 영수증 띄워달라니까 막 얼굴 막 표정 안 좋고 막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복비라고 하잖아요. 왜 복비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저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저 공인중개사한테 욕 먹으면 욕 먹었지 저 뭐 없어요. 왜 복비라고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집을 사요. 자 이제 살 때 그 사람이 중개를 해줬죠. 근데 내가 거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한번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아줌마 제가 이거 다 못 드리고요 반만 드릴게요. 왜 무슨 얘기세요? 뭐 아줌마 한 것도 없잖아요 진짜. 제가 이거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이거 확인도 안 해주고 그랬잖아요. 저 반만 드릴게요. 저 못 드려요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드려요. 400이라고 그랬죠? 200만 드릴게요. 그래도 200이 뭐야? 몰라요 그냥 받으세요 하고 이체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 한 4년 살았어요. 이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 근데 4년 전에 그랬으니까 어때? 그 사장님이 껄끄럽죠. 그럼 누구한테 내나요? 다른 집에 내나요? 다른 집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어머 집 하시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몇 동 몇 호 얼마요? 그거 좀 비싸긴 한데 하여튼 해볼게요. 화이팅. 네 딱 끊어. 끊고 나서 전화해. 804호 집 내놨다? 야, 걔 싸가지 그거. 진짜 짜증나 걔. 너 걔랑 중개하면 너 수수료 반값 털린다. 진짜? 걔 옛날에 4년 전에 나한테 온갖 쌍욕을 하고 400인데 200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리고 단지에서 만나도 막 째려보고 웃기는 애야 걔. 그래? 너도 조심해. 그래 어차피 비싼데 뭐 보여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제 경험이라는 건 저도 개진상을 부려본 적이 있다는 거죠. 네, 되게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게. 그럴 필요 없다. 대신 이런 마인드셋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돈을 주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깎으려고 하지 말고요. 돈을 다 줘요. 대신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자기가 말 안 해놓고 그때 매도자 편만 드셨잖아요. 너무 서운했어요 사장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약간 여러분들 경험 없으니까 호구를 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 3주차 강의 때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저희 형이 집을 사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요,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매도자랑 미리 얘기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뭐 계좌에다 입금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서요, 사장님.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다. 왜냐면 여러분들 편보다 매도자 편 들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겠어요? 매도자랑은 이미 아는 사이잖아.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거 할 때는 저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이래요. 저 아는 형이 얘기하던데요? 아는 형이 누군데요? 네이버요, 네이버.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써있던데요. 여기 보세요,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다. 그럼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사장님, 저도 수수료 드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저도 수수료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 얘기를 안 들어주세요? 저랑 거래하셔도 저한테도 수수료 다 받아 가실 거잖아요. 하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거를 압박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대신 안 깎아요, 저. 왜? 마지막에 돈 줄 때 쿨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 얻었습니다. 그 사장님도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빈정상하고 속상하다고 막 내 맘대로 돈 깎아버린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매도할 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개수료 깎는 것보다 돈은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말해라. 관철시켜라. 네 번째가 등기 비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기 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등기 친다. 자, 등기를 친다는 건 뭐냐면 국가로부터 이 집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인정받는 겁니다.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매매 이력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절차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등기 쳐봤어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해봤어요? 안 해봤죠? 여러분들 어때요? 괜히 무섭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법무사가 있죠. 법무사한테 이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부동산 경험 100건이 넘는다. 진짜 셀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법무사 계세요 혹시? 온라인 계십니까? 법무사? 네,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통수 치지 않는 법무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달라고 할 겁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샀다? 서울 아파트 사서 등기 치는 날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사람한테 그냥 100만 원 그냥 법무 수수료 던지는 거예요. 왜? 집을 10억짜리 샀는데 100만 원짜리 얼마 짜건데요? 그냥 뭣도 모르고 주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수수료 요것만으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저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가지고 법무사님들하고 네. 좀 너무해요. 좀 적당히 하시면 괜찮은데 좀 너무해요. 100만 원 수수료 주고 제가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니까 20만 원짜리 날라와요. 같은 사람이. 죄송해요 하면서. 얼마나 약올려고 괘씸해요. 그죠? 그 순간에. 근데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애초에 기대도 안 해요. 이제. 근데 이거 어떻게 깎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3주차에. 근데 이것도 비용이다. 어쨌든. 그리고 인테리어 해야지. 너나이님 저는 제 집이지만 인테리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이건 예산이다 아니다? 예산이다. 평당 100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정말 지극히 이쁜 게 아니고 그냥 기본 인테리어 하는데 100만 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다 했을 때 인테리어 빼고 요것만 매매 대금의 2에서 5%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5천만 원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로. 넉넉 잡아. 오케이? 30억짜리 집 사면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기 강남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몇천 단위예요. 네, 그래서 강남 아파트 임장 다니면 부동산 사장님도 장난 아니거든요. 네. 저번에 저기 원베일리 집 보러 갔는데 사장님이 렉서스 차에 태우는 거예요. 저를 원벨리랑 좀 잠원동 아파트에 같이 보는데 그러더니 죄송해요 차가 너무 누추하죠.
아니요, 저 렉서스 처음 타봤어요. 네, 부동산 사장님들 그래요. 네. 일단 이게 아웃핏이 달라요. 왜? 한 건 하면 4천이니까 수요가.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됐어요. 그럼 종잣돈을 난 모르겠다. 예, 이분들은 종잣돈을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여보 일로 와봐. 여보 돈 얼마 있어? 그러니까, 왜? 당신한테 내 돈 다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야? 그럼 살짝 한번 떠보세요. 저번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봤어 내가 다. 봤어? 있잖아. 얘기해봐. 8천 더 있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걸 확인하세요. 종잣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해. 여러분들 대출 어려워요,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살면서 대출 써먹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설명 다 할 거예요.